자, 이제 그 다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결국에는 이러한 세계사적인 배경 속에서 일본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라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뭐 별거 없이 이거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일본 효율적으로 잘 뜯어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잘 뜯어먹어야 돼. 효율적으로 잘 뜯어먹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되는데 요 필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실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세전에 있으면 일본은 되게 좋아졌죠. 자본주의를 그래서 명실상부한 경제적인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이 큰 거지만 그래도 자기 딴에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국을 때린 거 아니겠어요? 딴에는 그죠? 자, 이 과정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필기가 간단하게 봅시다. 자, 자본주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엄청난 이론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거야. 잘 보세요. 자본주의 방황. 우리 어느 책이든 보통 산업화와 도시화의 관계. 여기 문학 배경에서 우리는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1970년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이 이때 산업화가 됐거든. 그럼 더 미국이나 뭐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 더 일찍 산업화가 됐겠지. 근데 여기서 웃긴 거는 그냥 미사려고 같지만 산업화 도시화라고 짝을 짓거든. 공장이 막 지어지고 도시가 막 발달한대. 이게 항상 짝이야. 왜 그러냐를 생각해야 돼.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거 별거 아니지. 자본주의 발달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잘 생산해서 잘 판매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 이윤을 높이는 거지. 그래서 이윤을 높이는 거야. 맞잖아, 그지? 이윤을 높이면 동전의 양면이야. 많이 팔기만 하면 뭐하니? 뭘 해야 돼? 하나하나 팔 때마다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 비용을. 알겠지? 비용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어려울 게 아니라 그냥 재료가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 두 번째가 바로 뭐야? 이제 인건비야, 인건비가 있어야 돼, 인건비가 어떻게 돼? 싸야 돼. 잘 봐. 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는 식민지가 있으면 좋은 걸 얘기해 줄게. 왜? 식민지가 있으면 좋은 거 빨간색으로 얘기할까? 식민지가 왜 필요하냐? 판매하잖아? 팔 때가 있어야지. 공장을 막 지었는데 이런 걱정을 해봐. 그럼 이거 팔릴까? 걱정 안 해도 돼. 식민지는 산업이 없잖아. 막 팔아지킬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 작품. 자, 이러한 식민지는 판매처 역할을 합니다. 또 잘 봐. 식민지 나무 많네. 식민지 철 많네. 식민지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서 식민지 원재료를 갖고 올 수 있어. 그뿐만이 아니라 일로 식민지 에서 사람들을 끌어서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식민비의 원재료 중에 또 뭐가 되냐면 특히 식량을 싸게 이게 우리나라 얘기야. 식량을 싸게 갖고 오면 어떻게 돼? 임금을 좀 덜 줘도 되잖아. 불만이 없을 거 아니야. 왜? 쌀값이 싸니까. 잘 보세요. 알겠지? 이런 구조야. 자, 그래. 자, 그럼 잘 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잘 봐. 식민지 없더라도 이게 왜 중요하면 이게 식민지 있는 상황이고 식민지 없더라도 중요한 거는 바로 뭐 인건비를 싸게 만들어야 돼. 알겠지? 식량 그래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 한마디로 얘기해서 농산품 가격을 쌀값을 똥값으로 만들어. 떨어져. 그러면 왜 좋냐면 그러면 어떻게 돼? 인건비를 좀 줘야 되고 얘네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도시로 이동해. 도시로 이동하니까 어떻게 돼? 도시 공장이 있는 곳에 인구가 많아져. 그럼 어떻게 돼? 인구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싼 가격으로 싼 인건비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일거양득이지. 왜?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려. 일부러. 그럼 에이 못 살겠다 해서 우리 필수 작품이야. 신경님의 농물. 에라이 못 살겠다고 농촌 아저씨들이 춤추는 거야. 에라이 못 살겠다고. 도시로 이동해. 거기 가서 어떻게 돼? 그럼 사람이 많아지니까 싼 인건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야. 산업화의 과정은 그래서 어떻게 돼? 산업화의 과정은 도시화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일단 우리 나름대로 도시화 박정희 대통령이 했지만 일제시대 때도 1차적으로 도시화가 일단 일어나는 거지. 왜? 산업화가 조금씩. 일본이 산업이 발달하게 되니까. 알겠지? 이게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거기 프린트에다 노트에다 이 과정을 필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도 이런 측면이 나오고 1970년대, 80년대 산업화 과정의 배경에도 이게 그대로 이 메커니즘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향이 떠나는 작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필기해보세요. 자, 천천히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또 글씨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산업화와 도시화의 관계, 자본주의 발달, 상품, 판매 이렇게 올라가지. 그치? 그럼 이윤이 올라가겠지. 비용은 내려야겠지. 원재료를 어떻게 돼? 싸게 해야겠지. 인건비도 싸게 해야겠지. 그래서 식민지가 있으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식민지란 개념이 없어지니까 지금 예를 들면 베트남이 산업화하고 있을 때 그럼 도시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농촌 인구들을 농촌의 산업을 어떻게든 안 좋게 만들어.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 도시 이동해. 그래서 공장 인구가 많아. 그래서 싼 인건비로 산업화를 한다. 산업화를 발달시킨다. 그래서 도시화와 산업화는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기본으로 하고 자, 일본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한번 보고 그걸 실제로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볼까요? 화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일본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본이 왜 이 짓을 일단 우리 일본이 돼봅시다. 되기 싫지만 효율적으로 뽑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처음에 하는 거는 일단 후두겨 팹니다. 막 무단투표에서 헌병 경찰 여기 있죠? 동그라미 천 그런 키워드만 보시면 헌병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왜 헌병 왜 이게 특이한 현상일까? 헌병은 군인들이나 하는 거야. 민간인들은 헌병을 저기 하는 게 아니야. 이제 헌병이 했던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 거의 군사 이렇게 해서 얘기야. 어떻게 돼?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한답니까? 학교에 선생님이 칼을 차고 돌아다닌대요. 학교 선생님이 칼을 차고 돌아다닌대요. 자, 토지조사 사업을 하네요. 왜 할까요? 뜯어먹을 준비하는 거예요. 뜯어먹을 준비.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료 생산값을 왜? 일본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돼? 섬나라기도 쌀 생산이 원래 부족해서 지리적으로. 그래서 자본주의 발달하면 쌀 공급량을 줄여야 돼. 우리나라는 쌀도 먹고 우리는 원래 콩도 먹고 골고루 먹거든. 다 쌀만 먹게. 그래서 우리가 주로 지금 쌀만 먹잖아. 훨씬 쌀의 비중도 받았어요. 일제 아직 유산이에요. 자, 회사는 어떻게 허가를 합니다. 왜? 조선 사람들 회사를 못 차리게 하려고. 그냥 이유 없이 안 돼, 안 돼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 사이 일본 본토에서 내지라고 하거든요. 조선으로 자꾸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조선에다 이제 회사를 세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빰빰빰빰 난리. 그런데 어떻게 3.1운동 난리 난 거죠. 때리기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좀 더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남을 정복하는 좀 더 교묘해집니다. 우리도 남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뭐 착한 척만 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돼? 그때. 자, 어떻게 돼? 신문도 허용해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신문이 허용하는 게 왜 중요해? 나중에 정리해주게. 신문이 허용되면서 거기에 소설과 시가 실립니다. 그래서 문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면이고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 치안유지법이죠. 치안유지법이 바로 뭐냐면 공산당을 때려잡자 법이에요. 공산당 왜? 그럼 20년대는 공산주의적인 계급적인 사회주의적인 저기 문화운동도 일어나고 독립운동도 일어나고 일본은 어쨌든 그놈들을 때려잡으려고 치안유지법으로 막 검거합니다. 그런 배경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 국내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자, 해외는 독립기지가 살짝 하겠습니다. 만들다가 이제 20년대 본격적으로 해외 독립구조를 만들게 되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좌우 합작을 합니다. 공산주의랑 같이 대표적인 게 신간에 이런 걸 몰라 어쨌든 합작해서 노력을 하더라. 친일파는 양상이 되더라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다가 2차 대공황이 일어나죠.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돼? 본격적으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전쟁도 일어납니다. 왜? 중일 전쟁도 일으키고요. 나중에는 미국이랑 덤비죠. 그러니까 우리 점점 어떻게 돼? 병참 군대를 위한 기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군복 만들어야 해서 남명, 북양 정책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 최후의 40년대야, 30년대만 여자들을 정신대로 끌고 가고 그리고 남자애들은 학도병을 끌고 갑니다. 선생님 왜요? 이때부터 끌고 아니야 마지막에 끌고 가는 거야. 왜? 잘 봐. 일본인 입장에서 생각해. 왜? 조선인을 군인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는 위험한 얘기야. 조선징한테 칼을 주는 거나 총을 주는 거잖아. 어쩔 수 없어. 전쟁이 망조가 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하고 싸우다가 힘들었어. 중국까지 먹었는데 미국은 힘든 거야. 그래서 조선징들을 이제 해서 징용하고 징병제가 일어나고 위안부 우리가 아는 지금 지소미아 뭐 어제 뭐 어떻게 저렇게 막 나기가 나오잖아. 지금 연결되는 얘기야. 그게 30년대 말 40년대 패망할 즈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흘러갑니다. 알겠지?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 하나를 보면서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없지만 그냥 한번 봅시다. 세계 정세의 변화를 설명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지? 왜 습격하는지 아니?
이렇게 세계 지도가 있는 거거든. 이게 역사라는 거는 아는 만큼 느끼는 건데, 역사는 아는 만큼 느끼는 건데, 내가 말하지만 일본이란 이거는 아프리카지. 이건 뭐냐? 사우디아라비아. 이거는 인도. 그다음에 이거는 중국이거든. 10분만 얘기할게. 그다음에 여기 딱 붙어 있는 게 한국이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일본. 알겠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필리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본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일본이 1910년에 우리나라 딱 들어와서 식민지 만들지? 왜 1910년에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는 줄 알아? 여러분, 그냥 이유가 뭐, 맨날 정치로만 배우지 말고 다 경제적 이유가 있는 건데, 1910년대 초반에 일본이 독점 자본주의 단계로 넘어간 거야. 독점 자본주의는 자본 규모가 작아 커. 크지? 그래서 뭘 필요로 해? 식민지. 근데 이때 식민지는 우리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니아가 남미 쳐들어갔을 때 식민지랑 달라.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니아가 남미를 쳐들어가서 식민지를 만들었을 땐 뭐 하려고 그런 거지, 순전히? 약탈이 목적이지, 약탈. 이해가? 근데 이때 식민지는 약탈이 목적이 아니야. 왜냐면 독점 자본주의라는 거는 상품이 너무 많이 생산되는 거야, 경제 규모가 커져서. 그럼 항상 무슨 문제에 시달려? 공급 과잉 문제에 시달리거든. 그러니까 이때 식민지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제품의 무슨 처? 판매처인 동시에 두 번째 뭐가 되느냐? 값싼 원료의 공급지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양선이 출몰하는 게 언제 때 출몰해? 1860년, 70년이 돼야 이양선이 출몰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때가 서구가 자본이 무슨 주의? 제국주의, 즉 독점 자본주의가 될 때거든. 이양선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약탈해가 교역하세. 그래, 약탈하는 게 아니지? 뭐 하자고 그래? 교역하자고 그러지. 그래서 왜? 걔네 제품을 팔고 값싼 원료를 사가려고. 그래서 한국도 제국주의의 식민지 각축 경쟁에 희생이 되는 거야. 거기에서 승리한 게 누구야? 일본이지. 일본은 승리하자마자 1910년에 딱 들어와서 하는 게 딱 두 가지야. 1910년 일본의 식민정책. 첫 번째,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값싼 원료의 공급지. 지금 뭐가 돼야 돼? 쌀이거든, 쌀. 왜냐면 일본도 수출주도형 발전 전략을 했어. 맞지? 일본도 뭐 했다? 수출주도형 발전 전략을 했거든. 그럼 수출하려면 일본 물건이 비싸야 돼? 싸야 돼? 싸야지 수출이 잘 되지? 맞지? 그럼 제품의 단가를 낮추려면 인건비를 싸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인건비를 싸게 하려면 인건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뭐야? 쌀값을 싸게 해야지. 맞지? 내가 얘 10만 원만 주고 쓰려면 어떡하면 돼? 쌀값이 100원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불만 없지.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쌀값을 낮추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때리는 거야. 두 번째,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일본 물건 팔아 못 팔아? 못 팔지. 그래서 회사령을 때리는 거야. 일본의 기본적인 두 가지 식민 정책이야. 오케이? 그 다음, 일본이 그 다음에 우리 1919년에 3.1운동 하지? 그러면 계속 강압 통치한다 그래, 문화 통치한다 그래. 이 3.1운동 때문이기도 하지만 1919년 이때 일본이 경제 성장률이 20%야. 일본이 1910년에서 19년에서부터 21년까지가 경제 성장 캡슐일 때야. 14년부터 시작돼. 왜? 1차 세계대전. 유럽은 전쟁터가 됐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 어디 상대적으로 전쟁의 위험에 안 말린 국가 두 개가 있었어. 미국과 일본이 이때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 자본주의가 훨씬 더 성숙하니까 한국에 대한 식민 통치도 문화 통치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근데 문제가 발생한다. 왜? 1929년에 뭐가 터지니? 세계 대공황이 터지지? 미국만 공황이었겠어? 다른 나라도 공황이었겠어? 그럼. 알겠니? 다른 나라 다 공황이 터지는 거야. 그럼 공황이 터졌어. 그럼 여러분 뭐가 필요하니? 공황이라는 건 수요가 많아서 문제가 된 거야? 공급이 많아서 문제가 된 거야? 공급이 많아서 문제가 된 거거든. 오케이? 공황이 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터졌을까? 프랑스나 영국은 식민지가 있단 말이야. 반면에 미국은 식민지가 없지. 그러니까 먼저 터진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그럼 공황이 터지고 나서는 식민지 쟁탈전이 더욱 가열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1929년부터 경제 침체에 들어가. 일본도 세계적인 대공황에.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했겠어? 식민지가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1931년에 만주를 쳐들어간 거야. 근데 만주 갖고도 식민지가 모자라니까 1937년에 중국을 쳐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중일전쟁을 벌였다고. 근데 중일전쟁을 벌였을 때 일본은 중국을 금방 제압할 거라고 믿었어. 왜? 실제로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이거는 이 당시에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50년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니까. 이미 일본은 이 1937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어. 오케이? 근데 중국은 전투기가 없지, 아예.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은, 야, 지금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그거 말이라고 그러냐? 그거를 북한이 이긴다고 정신병자인 니네? 그 정신병자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야, 그 무슨 힘이 있겠어, GDP 50억. 야, 걔네 전쟁 나면 일주일이면 그냥 초토화돼. 알겠어요? 초토화. 3시간도 못 버틸까, 아마.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겠어? 북한의 특수부대가, 특수부대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파골 배가 있어야지. 야, 들어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위협이라는 거는 이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장사정포밖에 없어. 장사정포. 60km 가는 그 포.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어쨌든 전쟁이랑 해서 일본은 중국을 쉽게 제압할 거라 믿은 거야. 근데 쉽게 제압이 안 됐지. 왜? 도시는 다 먹었는데 농촌을 못 먹은 거야. 거기다가 이 당시에 중국이 둘이 싸우고 있었거든.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싸우고 있다가 국민당을 이긴 건 장제스고 공산당을 이긴 건 마오쩌둥인데 둘이서 합작을 하지. 그게 국공합작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일단 일본하고 먼저 싸우자 그러면서 이 중국 애들이 게릴라전을 피는 거야. 그래서 이 중국과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게 일본의 비극의 시작이야. 미쳐버리는 거야. 왜? 중국과 장기전을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식민통치 뭐해? 남면 북양하지? 남쪽은 면화 심게 하고 북쪽은 양 키우게 한다고. 왜? 전부 이거 군인들 옷이잖아, 옷. 이 정책을 피는 거야. 근데 봐라. 전쟁에서 제일 필요한 물건이 뭘 것 같아? 이 당시에. 2개지. 하나, 목재가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지.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석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일본이 이제 목재와 석유가 떨어져 간다고. 오케이? 목재와 석유가 없어. 수입해올 데가 없다 이거야. 근데 목재하고 석유가 엄청 많은 데가 있어. 어딜까? 인도네시아, 여기, 무슨 반도라 그러죠?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야. 근데 인도차이나 반도가 마치 공백지대였다고. 왜? 여기가 다 누구 식민지였어? 영국, 프랑스. 근데 영국, 프랑스 지금 다 뭐 하고 있어? 독일과 전쟁하고 있지? 그럼 여기 있던 군대 다 일로 갔을 거 아니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군대가 없는 거야, 영국, 프랑스. 그래서 일본이 뭐 하고 싶어? 냅다. 인도차이나를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못 가. 왜? 가운데 필리핀 있잖아. 이게 미국 식민지거든. 그래서 필리핀을 먹지 않으면 여길 못 가는 거야. 그래서 필리핀을 먹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근데 필리핀을 먹으려면 봐. 여기가 미국 본토지.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의 비행기가 뭐다. 이 당시의 기술로. 그래서 필리핀을 가기 전에 중간에 들리는 데가 하와이야. 이해돼? 그래서 하와이가 미국 본토와 필리핀을 이어주는 중간 비행기 기착점이야. 그래서 일본이 여기를 몰래 폭격한 거야. 그럼 미국 본토에서 필리핀으로 못 가잖아, 군인이 바로. 그럼 필리핀이 무립 고원이 됐지? 그래서 여기서 미군이 철수하는 거야. 이때 필리핀에 있었던 미군 총사령관이 메가더야. 그래서 메가더가 도망을 가는 거야. 나중에 돌아오겠다는 개소리를 남기고. 돌아오지. 그래서 일본이 필리핀을 먹은 거야. 그리고는 인도차이나 반도로 들어간 거지. 목재와 원유를 조달하기 위해서 중일전쟁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을 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일본 군부의 마지막 실수지. 왜냐면 일본 군부는 이걸 스타트로 인해서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왜 못했느냐? 이 당시에도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어디하고 독일하고 영국이 싸우면서 있는데도 미국은 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안 했잖아, 처음에는. 그래서 비전쟁주의를 택했다. 평화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었다고,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안 끼어들려고 그랬단 말이야, 미국은. 왜? 가만히 있어서 양쪽에다 무기 팔아먹으면 돈 벌잖아. 간단한 논리지. 그래서 일본은 미국이 전면전을 안 할 줄 알은 거지. 근데 웬걸 바로 나오면서 미국이 일본에다가 선전포고를 하고 먼저 일본이 한 거지. 전면전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이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대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게 일본이 이 당시에 이미 세계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어. 야마모토라고. 세계에서 이미 제일 큰 항공모함을 갖고 있었다니까. 우린 지금도 항공모함 없잖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60년 지났는데 우린 아직도 항공모함이 없지? 맞지? 일본은 이 당시에 우리 60년, 70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미국이 여러분 생산시설 설비가 엄청나잖아. 그래서 미국이 보통 순식간에 모든 산업이 군수산업화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곳에서 이 야마모토가 침몰해.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안 그래도 중국 정쟁에서 뭐 해야 돼? 이미 지치고 있었지. 그래서 중일 전쟁에서 드디어 퇴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전쟁에서 다 패하는 원인은 히틀러나 일본이나 똑같이 패했어. 왜? 전선을 이중화시켰기 때문에 패하는 거야. 전선을 이중화시켰다고. 왜? 중국과의 전선과 미국과의 두 가지 전선. 이 두 가지 전선을 다 감당해야 했던 거야. 방법이 없지, 일본이. 거기서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미국한테 나중에 이제 해전으로 박살이 나기 시작하고 중국에서 몰려가고 그래서 양전선에 의해서 패퇴하는 거야.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 간단한 거라고. 그래서 일본이 여러분 왜 이렇게 패망하는지 금방 보여지는 거죠. 히틀러는 왜 패망했겠니? 히틀러도 똑같은 거거든. 봐봐라. 히틀러는 더 재밌어.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는 딱 있으면 오케이 히틀러 이건 독일이지. 0.1초면 금방 나오겠지. 이거 독일이 딱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졌잖아.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 군인 출신이야. 하사 출신이야. 진짜 귀염둥이지. 대령이나 장군 출신이 아니라 일개 하사 출신이었다고. 근데 요 귀염둥이가 1차 세계대전 딱 끝나고서 독일을 갖다 이제 공산당을 갖다가 그 공산주의자를 아주 폭압적으로 탄압하면서 집권한 게 히틀러인데 히틀러가 다시 무장을 갖다 서두르잖아. 재무장하고 이 히틀러의 가장 강력한 군대는 뭐냐면은 지금도 독일이 뭐 잘 만드니? 독일은 뭐야? 벤츠, BMW, 아우디 다 어디 거야? 독일 거지? 최고 비싼 차는 다 알고 보면 독일에서 만들잖아. 포드나 GM게 아니잖아. 이해가죠? 독일이 이런 정밀 기계과학이 발달한 나라가 독일이야. 그래서 독일이 여러분 처음으로 기계화 사단을 만든 거야, 히틀러가.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너 갔다 왔니? 기계화 사단이 뭔지 알아? 탱크 있고 이런 거. 넌 방위했잖아.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 돌리는 거 말고 기계화 사단이라는 게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계화 사단이 나오면서 독일에 이제 탱크가 무서운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탱크를 옆에 있는 제일 불안한 나라, 여러분 전쟁사 나오면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독일이 옆에 있는 나라, 이거 어딜 것 같아? 폴란드. 폴란드를 쳐들어가거든? 넌 전쟁사의 백미야. 왜 백미냐면, 폴란드는 이 당시에 제일 강력한 군대가 근위병이야. 근왕병이지, 왕 옆에서 지키는 부대. 그래서 여러분, 벌판에서 딱 만난다? 폴란드 군, 오늘 마지막 수업이니까 알겠지? 폴란드 군대랑 독일 군대가 만났는데, 독일 군대는 다 기갑부대, 탱크잖아. 폴란드 군대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알아? 하얀 백마를 탄. 실화야. 이게 전쟁 실화야. 하얀 백마를 탄. 여러분, 웃어? 1895년 얘기해줄까? 1894년, 95년? 두 나라가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의 민중들과, 한 나라의 민중은 약 몇 명이냐면 50만 명이야. 전쟁을 벌여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얼마 갔느냐? 15,000명이 왔어. 15,000명의 군인과 50만 명의 군인이 충돌해. 누가 이겨? 50만 명 군인들 중에서 이 두목이 그날 40만 명을 집으로 보내. 왜? 전쟁에 방해가 된다고. 무장 상태 뭐 할 거 왔어? 죽창 들고 오고. 알겠니? 그 다음에 집에서 쓰던 곡괭이 갖고 오고. 그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돌려보내. 알겠어? 얘네들은 뭐로 무장했는지 알아? 전부 총, 대포, 기관총. 얘는 뭐로 무장했는지 알아? 약 200여 명이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있고 나머지는 칼 들고 있어. 그래서 전쟁을 했어. 여기 100여 명인가 사상당하고 10몇 명 죽고 여기 나중에 10만 명 이상 죽지. 동학농민 전쟁이야. 왜 웃어? 우리 몇십 년 전에 우리 이렇게 너 생각해봐. 저 총 들고 있는데 우리 언제 다 괴멸당하는 줄 알아? 비 오는 날 화승총에 심지에 불을 못 붙이잖아. 아휴, 비 오는 거야. 심지에 불 붙이고 있는 거야. 그날도 일본 애들 와서 총 빵빵 쏘는데 전쟁이 아니라 사륙이야. 사륙.
이게 동학농민전쟁이라고. 사륙이야, 사륙. 우리 똑같았어. 웃을 일이 아니라고. 폴란드 기병대 하얀 백마 타고서 딱, 타닥, 타닥,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나중에 또 안 그럴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또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국, 폴란드가 점령을 당하고, 그러니까 제일 긴장하는 게 옆에 있던 프랑스야. 그래서 프랑스에서 탱크가 못 지나가게 도랑을 파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의 국경선에 긴 도랑을 판다고. 그 이름이 바로 마지노선이야. 지금도 마지노선 얘기 쓰지? 이게 밀리면 안 된다가 마지노선이야. 그래서 이제 독일 탱크 못 넘어오게. 그랬더니 독일이 어떻게 했느냐? 슝 돌아가. 이해가요? 실제로 슝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프랑스를 괴멸시키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가 독일 식민지가 되잖아. 그래서 거기다 괴뢰 정부를 세운 거야. 그게 BC 정부야. 그래서 이제 맨날 나오는 게 어쨌든 프랑스도 독일에 뭐해? 협력한 정부가 생겼을 거 아니야. 나중에 다시 독립했지. 그래서 이 뭐해? 독일에 부역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수천 명을 사형시키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친일파 한 명도 사형시킨 게 없지. 무려 보름 동안 구금한 적은 있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겠어. 보름간이나 구금 당하셨으니까. 반민특위에서 구금하잖아. 보름간. 그게 친일파 한 거 다 한 게 그거야. 어쨌든 그거 아직 뭐 그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됐는데 그래서 독일이 이걸 다 먹은 거야. 근데 유일하게 못 쳐들어간 나라가 영국이지. 왜? 독일은 탱크가 있지 배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해군은 영국이 세니까. 그래서 독일은 해군력이 없어.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 해군으로는. 그래서 잠수함전을 벌이는 거야, 독일은. 이해되지? 정상적으로 못 이기니까 몰래 숨어서. 그게 유보트야, 독일의 유명한. 이미 이 당시에 이 유보트가 어딜 가느냐면, 여기 미국이지? 미국 플로리다 해안에 가서 미국이 자꾸 유럽에다 뭐해? 군수물자 지원해주잖아. 그래서 여기서 격침시켜. 2차 세계대전이 여러분 보통 전쟁이 아닌 거야. 세계적인 진짜 세계대전이야. 그러다가 이제 히틀러가 어디를 쳐들어가는 거야? 전선을 이중화하면서 진다는 게 어디로 들어간다? 소련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최대 실패라고. 전선이 이중화되는 거야. 근데 히틀러 생각은 여기 스탈린이었잖아. 스탈린 정부를 히틀러가 하여튼 정치, 경제, 윤리, 사회문화 다 들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스탈린 정부를 쉽게 얘기하면은 한 달이면 괴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왜? 히틀러가 들어갈 때 이때 이 동부전선에 배치된 독일 군인만 600만 명이야. 니네 이해가? 600만 명의 군인이 쳐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간단히 괴멸시킬 줄 알았지.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되는 거야. 나중에. 그러다 이제 소련이 역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때 이제 제일 당황한 나라가 어디다? 미국이지. 왜? 잘못하면 딱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 독일이 누구한테다? 소련한테 질 것 같지? 그럼 유럽이 전부 소련 수중에 넘어갈 수 있지? 그럼 유럽이 전부 다 뭐 될 우려가 있어? 공산화될 우려가 있잖아. 그래서 이때 미국이 본격적인 개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의 해안, 어디? 노르망디에 상륙을 하는 거야. 그게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알겠어?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럽이 딱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다 금방 나오겠지만 유럽이 딱 이렇게 있으면 이게 독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일루는 누가 들어가는 거야? 미국이 들어가고 일루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어디가 들어가는 거야? 소련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눠 먹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거는 서부 유럽이 되고 여기는 동부 유럽이 되지.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무슨 주의? 자본주의 국가가 되고 여기는 전부 다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야. 소시알리즘.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게 독일이거든. 독일의 수도가 여기 있어. 여기 이제 베를린이야, 독일의 수도가. 근데 이 베를린도 또 이렇게 반 잘라 먹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누가 지배하고? 소련 공산. 그래서 요거는 뭐가 돼? 독일도 나눠 먹었지? 동독이 되고. 이건 무슨 독이 되는 거야? 서독이 되잖아. 이건 무슨 주의 국가? 자본주의. 이건 무슨 주의? 공산주의 되잖아.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미군이 들어왔고 이렇게 소련이 들어왔지. 이건 북한이 되고 이건 뭐가 됐어? 남한이 됐잖아. 그래서 세계 유일의 두 개의 분단 국가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지금은 이제 저긴 없어졌지만 남한, 북한. 그 다음에 서독, 동독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또 재밌었던 게 이게 뭐라 그랬어? 베를린. 베를린을 확대하면
베를린을 딱 확대하면은 전부 다 이건 기본적으로 어느 국가야? 동독이지. 동독 안에 베를린이 있었던 거야. 근데 베를린도 이렇게 딱 반 잘라서 요거는 서베를린이지 요건 동베를린이야. 여기는 미군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건 나중에 어디가 돼? 서독계 되지? 이건 나중에 뭐가 돼야 되겠어? 동독계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무슨 주의야? 여기만 무슨 주의 진영이야? 자본주의 진영이지. 근데 여기는 완전히 다 뭐로 둘러싸여 있어? 공산주의로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뭐야? 베를린 섬이라고 불리우는 거야. 근데 자꾸 동독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가? 우리 요새 뭐해? 북한 다 탈출하지? 그것처럼 동독 애들이 다 탈출해서 서독으로 넘어가니까 못 넘어가게 장벽을 쌓은 게 바로 무슨 장벽이다? 베를린 장벽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베를린 장벽이 드디어 무슨 자, 이렇게 해서 2차 대결의 흐름은 이렇게 됐습니다. 일본의 흐름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